면을, 아, 우리 민준이가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판사가 됐다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이 법복을 잊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영광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추악함을 가리기 위한 가장 완벽한 갑옷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 갑옷을 입는 순간 제 삶의 지옥문이 활짝 열리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가능하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우리 집 거실은 온갖 축하의 말들과 값비싼 선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걸린 남편 강민준의 환한 독사진 아래서 사람들은 연신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 쨍하고 수정잔이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했지만 제 귀에는 마치 유리가 깨어지는 비명처럼 아슬아슬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의 수건이라도 이로니어 사람처럼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붙잡고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동네 애들이 흙장난할 때 우리 아들은 벌써 법전을 들춰보던 아이였니까요. 내가 저 아이 판사 만들려고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야 그 한을 푸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붕으로 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처럼 서늘하게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내다젍게 감히 내 아들의 영광에 흠이라던 애 생각은 말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입꼬리에 힘이 한 경련을 일으키며 기계처럼 과일을 나르고 빈잔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수 씨 이제 고생 끝났네. 남편이 판사라니 세상에 부러울 게 없겠어. 사모님 소리 들을 날도 머지않았네요. 정말 축하해요. 그들의 말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신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남자의 아내이자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종신형을 선고받은 죄수요. 남편은 사람들 사이를 유영하듯 오가며 완벽한 주인공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유력 법조계 인사들 앞에서는 겸손한 후배의 얼굴을 대학 동기들 앞에서는 격이 없는 친구의 얼굴을 그리고 침착들 앞에서는 듬직한 가장의 얼굴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지막이 속삭했습니다. 수지나 웃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당신도 기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 목소리는 더 없이 다정했지만 어깨를 감싼 그의 소나기는 제 뼈를 의수로 뜨리듯이 강했습니다. 그 선을 안압력에 저는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것이 바로 강민준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주방으로 비어있는 와인병을 들고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얼굴에서 모든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까 김 부장님한테 인사는 제대로 한 거야? 네. 아, 네. 인사드렸어요. 제대로 하르지 허리만 깍딱 숙이는 게 인사.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차가운 목소리가 얼음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불과 몇 초 전까지 사람들에게 둘렀어요. 호탕하게 웃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냉기였습니다. 죄송해요. 여보, 제가 실수? 당신 인생은 늘 실수투성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자리에 서 있겠어. 주제 파악 좀 해. 그는 제 팔뚝을 거칠게 웃겨지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 드는 아픔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징그리자 그가 제 귀가에 속삭했습니다.
표정 관리에 여기서 소리라도 지르면 당신이나 나나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주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제 팔뚝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손자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 자국이 마르기도 전에 온몸이 시월엄 멍으로 뒤덮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 전 그와의 결혼 생활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가난한 것이 생이었습니다. 단칸방과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저는 그가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의 예민함과 날카로움조차 위대한 인물이 겪는 성장통이라 생각했습니다. 시험에 낙방한 어느 겨울 바, 그는 술에 취해 들어와 밥상이 쉬웠다는 이유로 제게 처음 손을 댔습니다. 제 뺨을 때린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던 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그의 약속은 그 후로 수백 번 더 깨졌습니다. 폭력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의 사과는 점점 더 짧고 무성의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현관을 나섰을 때 집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시험 언니는 피곤하다는 듯 소파에 몸을 기댔고 남편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제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들어 한 입에 털어넣더니 잔을 테이블에 광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아주 가간이 덕은 시작이었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될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 아까 박이온 사모님이 당신한테 뭘 물었지? 아, 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셔서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설마 그 총구석 이름을 그대로 말한 건 아니겠지?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과수원을 잃은 제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양이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는 더럽고 처박한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말을 못해? 그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어.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 부인이 어디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골촌년이라는 걸 동네 방네 광고하고 싶었냐고. 그의 고함에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민준아, 그만하거라. 피곤하다.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저 여자의 적극한 출신 성분이 앞으로 제 앞길에 얼마나 큰 짐이 될지 어머니는 모르셔서 그래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제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습니다. 예전에는 가난과 실패가 그의 폭력에 대한 변명거리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공과 명예가 저를 짓밟는 새로운 무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거대한 산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입도 뻥긋하지 마. 누가 뭘 모르면 그저 웃기만 해. 넌 그냥 내 옆에 서 있는 예쁜 장식품이야. 알겠어? 그의 손이 제 턱을 붙잡고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벌레보다 못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울어? 내가 틀린 말에서 내가 이러기에 뭐가 있다고. 내가 한 거라곤 그저 운 좋게 나 같은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친 것뿐이잖아.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을 몇 번이고 난 도질했습니다.
지난 10년 그의 뒷바라지를 위해 식당 주방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날들, 달아빠진 그기 죗값을 벌기 위해 밤새워 부업을 했던 시간들이 주맛 덤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그의 입에서는 한낱 운 좋은 일로 침부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턱을 놓아주자마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은 차잔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남편의 폭력보다 더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 집안의 방식이었습니다. 외면하고 침묵하고 없는 일처럼 만드는 것. 그날 밤 저는 턱빛 거실에 홀로 남았게 진 유리조각처럼 흩어진 제 마음을 쓸어 담았습니다. 남편의 법복이 걸려있는 의자를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는 저 옷을 입고 세상의 정의를 심판하러 가겠지요.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와 저를 심판할 것입니다.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여자의 얼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이대로 평생을 그의 장식품으로, 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의 절망이 훗날 제게 가장 큰 해방을 안겨줄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쥐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만 좀 해. 당신 사람이야? 그 말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리를 내는 순간 제 남은 인생이 정말로 부서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법복은 그의 권력이 되었고 제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된 남편 강민주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은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증거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정신을 파괴할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제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일주일에 딱 10만 원의 현금만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시장을 볼 때마다 영수증을 확인했고 1,000원이라도 계산이 맞지 않는 날에는 밤새도록 저를 취조했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어? 말해,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혹시 친정이라도 보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나그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피를 말리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친정 식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이 집 안에 집을 떠벌릴까봐, 아니 어쩌면 제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심기를 건드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서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신신을 보던 남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게 바뀌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 네, 그냥 날씨가 좋아서 내가 지금 이 나라의 온갖 퉁악범들을 상대하느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넌 집에서 편히 앉아 노래가 나와. 당신 제정신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소리내어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였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집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기분을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밤에 잠이 들 때까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제 자신을 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어떤 것도 보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의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 그 열매가 썩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 취급을 하셨죠. 제가 말을 걸면 못 들은 척 다른 곳을 보셨고 제가 차를 내오면 입에도 대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선을 한 무관심은 남편의 폭력만큼이나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비오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주말에도 서재에 틀어박혀 설을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서 말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따뜻한 꿀차를 내어가다가 빗물에 젖은 발코니 바닥에 미끄러져 차잔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머, 뜨거운 꿀차가 제 파리로 쏟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시어머니가 놀라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칠칠 맡기는 그깟 차잔 하나 제대로 못 드니 어머니의 첫마디는 역시나 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팔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시다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약이라도 발라야지. 어머니는 마지막에 저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자를 가져오셨습니다. 차가운 연고를 제 팔을 발라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은 화상 자국이 아니라 그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제 팔 2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며칠 전 남편이 제 팔을 비틀며 끌고 갔을 때 생긴 10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처 가리지 못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멍은 마치 저주받은 낙인처럼 제 고통을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동공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을 살피는 소리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은 제 마음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만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까? 아들을 꾸짖고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그 희망은 단 몇 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듯 다시 제 화상 자국에만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라. 집에 귀한 물건이라도 깨면 어쩔 뻔했니? 그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마치 제 팔에 멍자국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제 절기를 영원히 봉인해버리려는 듯이 말이죠. 어머니는 연고를 다 바르자 마자 구급상자를 탁 소리나게 닫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TV 앞으로 돌아가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연고가 발린 팔보다 10%게 멍든 제 마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팠습니다. 뜨거운 찬물에 댄 것보다 남편에게 맞은 것보다 시어머니의 그 침묵이 그 외면이 100배는 더 아팠습니다. 그것은 제게 내려진 마지막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조용히 죽은 듯이 살아라.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그의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면 뒤에 숨어있는 악마의 모습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 하나와 친정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몰래 지어주셨던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식당 일을 도우며 조금씩 모았던 도. 언젠가 아주 만약에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이걸 들고 도망치리라 다짐하며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고작해야 30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거대한 지옥을 빠져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액수였습니다. 저는 금반지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나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야 한다. 시집 오던 날 눈물을 삼키며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저는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버텨야만 한다면 이대로 순순히 죽어줄 수는 없다고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를 지키기 위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스럽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치구이와 된장찌개였습니다. 오늘 아침은 신경 좀 썼네. 남편이 의외라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밥그릇에는 밥을 반 공기만 담았습니다. 왜 그것밖에 안 먹어? 다이어트라도 해? 아니요, 입맛이 없어서요. 그것은 제 작은 반항이었습니다. 당신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내 영혼까지 당신에게 내어주지는 않겠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의도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혀를 차며 식사를 시작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 밥그릇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완벽하게 닫혀 있다고 밀었던 그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희 집 거실에는 30년 된 자개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집 오실 때 해오신 것이라며 당신의 역사이자 이 집안의 뿌리라고 늘 말씀하시던 가구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 자개장 표면에 아주 가늘다란 금이 하나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 없었던 균열이었습니다. 그 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자니 꼭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작은 반항은 계속 밥을 밥만 먹고 소리내어 웃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닫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투쟁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저는 여전히 숨쉬는 가구 제자리에 놓여 있기만 하면 되는 장식품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이 제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대놓고 무시하거나 쌀쌀맞게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대신 그림자처럼 제 모든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할 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선을 한 시선, 제가 무심코 한숨을 내쉴 이때 신문을 넘기다 멈치 타던 어머니의 손길, 그 모든 것이 제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탐정이라도 된 사람처럼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랑스럽고 대견한 눈으로만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어제는 몇 시에 들어왔니? 너 요즘 안색이 안 좋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게냐? 어머니의 질문은 지극히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려는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변화를 그저 노파심이려니 하고 가볍게 넘겼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제 팔의 멍자국을 본 이후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남편이 법원에 간 사이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 서재 오늘 먼지라도 좀 털어야겠다. 내가 좀 도와주려. 남편의 서재는 그만의 성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아들이 없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곳을 청소하자니 저는 의아했지만
어머니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서자 묵직한 책 냄새와 남편의 채취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먼지 덜이를 들고 책장의 먼지를 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책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머니의 손길이 책상 밑 작은 휴지통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휴지통은 며칠째 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허리를 숙여 휴지통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구겨진 종이뭉치 몇 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의 혼잣말에 제 심장이 콩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제가 며칠 전 밤새 울무섰다가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편지였습니다. 죽은 친정 어머니에게 보낼 수 없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아들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마치 깨진 도자기를 맞추듯 조심스럽게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장 깊은 상처와 비밀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눈앞에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각난 글자들이 하나, 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했던 그날 밤의 기억들이 문장으로 되절아났습니다. 어머, 나 너무 무서워. 어젯밤 그 사람이 내 머리채를 잡고 이제는 뺨을 때리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나 봐. 엄마 판사가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이 법복은 날개가 아니라 더 무거운 쇠사슬이었어. 그 사람은 내게 말했어. 내가 감히 판사인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내 적흑판 출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엄마, 내가 정말 그런 존재야. 아빠가 평생 땀을 역키운 사과남과 그 사람 눈에는 그냥 썩은 과일만도 못한 거였나 봐.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셔.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겠지. 이 집에서 나는 그냥 숨만 쉬는 인형일 뿐이야. 엄마, 나 너무 아파. 몸보다 마음이 더 찢어질 것 같아. 나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해. 편지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을 때 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믿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넓은 등이 아주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기쁨과 자존심으로 살아온 그 얼굴에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은 충격과 슬픔 가리고 무보온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제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찢어진 편지 위로 떨어져 엄마라고 쓰인 글자를 희미하게 번지게 만들었다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들이 짐승이었구나. 내가 내 손으로 괴물을 키웠어. 어머니의 어깨가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닝 전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에 터져나오는 깊은 회한과 자책의 흔을감이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은 면을 위해 지옥을 만드는데 일주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한 여인의 절기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어라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어머니는 이내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제 앞에서는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은 것으로 하거라. 네, 이 편지는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알겠느냐? 어머니는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한 손에 그라모와 당신의 옷구름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것은 너와 나,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민준이 앞에서는 틱만큼도 내색해서는 안 된다. 평소처럼, 아니 평소보다 더 순정적인 안으로 행동해.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너는 그저 죽은 듯이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어머니의 눈빛은 서늘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를 향한 외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장수의 눈빛이었고 제게는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냉정한 시어머니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전보다 더 차갑고 매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차가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얼음 같은 가면 뒤 아들의 죄를 직접 단죄하고 면유를 구하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한 여인의 뜨거운 분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완벽하게 닫혀 있다고 믿었던 벽은 이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아주 위험한 공범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적진의 한복판에서 유일한 아군인 시어머니의 이밀 지령을 기다리는 스파이. 어머니와 저는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했고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의 연극은 그로부터 며칠 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꽂혔습니다. 찌개에서 탄내가 나는구나. 네, 아닌데요. 어머니 지금 막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코가 틀렸다는 말이냐. 어쩐지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다 했더니 온 집안의 음식 탄내를 피워대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제 손에서 국자를 빼앗아 들고는 찌개를 싱크대에 전부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찰랑거리 던 찌개가 배숙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멀쩡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읽었습니다. 시작이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찌개 없이 밥을 먹는 것이 불만이었지만 제게 화를 내는 대신 어머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침부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내가 내 집에서 표정 관리까지 해야 하니 밥이나 먹으라. 어머니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아들에게 퉁명스럽 쏟아붙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오히려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신 아침부터 어머니 심기를 왜 건드려?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깨작거렸습니다. 억울했지만 이곳이 어머니 계획이라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침묵이 어머니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줄 터였습니다. 어머니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거실 청소를 하면 손가락으로 먼지를 훑어내 보이며 일부러 남편 앞에서 면박을 주셨습니다. 이게 청소를 한 거니
먼지가 그대로 있지 않니? 판사 사모라는 애가 어쩜 이렇게 게으르고 손끝이 야무지지 못할까? 내가 너희 집에 와서 식모살이를 해야겠구나. 제가 남편 와이셔츠를 다리면 다리미를 빼앗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 봐라, 민준아, 내 아내가 다리노시다. 주름이 하나도 안 펴졌어. 이러고 법원에 출근하면 동료 판사들이 속으로 뭐라고 하겠니? 아내 잘못 들였다고 욕하지 않겠어. 남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생 제게는 관심도 없으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 이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비난이 모두 저의 부족함과 결점을 향하자 남편의 표정은 점차 고소함과 만족감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든든한 지원군이라도 얻은 장수처럼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저 봐요. 어머머, 제가 뭘 했어요. 저 여자 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어머니께서 이제라도 제대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악행을 부추겼고 제 고통을 즐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게 잠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2명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짜 적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를 구하기 위해 가면을 쓴 아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면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저 역시도 가끔은 현실과 연극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집안이 떠들썩하게 부산을 떨었습니다. 남편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고 그동안 신세진 친척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 낮으로 잠도 못 자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계획한 마지막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약속된 저녁 시간이 되자 집안은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친척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두 남편의 성공의 숟가락이라도 얹으려는 사람들처럼 온갖 아참과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민준이 집안의 자랑이야. 자랑 형님, 정말 아들 하나는 잘 키우셨습니다. 이제 평생 호강만 하시겠어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고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왕처럼 그 중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시중을 드는 한여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이 나가고 분위기가 무릎이 것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간 시끄럽던 거실에 찬물을 끼워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그 선을 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민준이의 판사 임명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며느를 박수진과 우리 집안의 인연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숙모님의 놀란 목소리를 시작으로 거실은 순식간에 옹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조차도 예상치 못한 정계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해라. 민준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집안 전체의 문제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자르고 다시 제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은 한 점의 동정심도 없는 냉혹한 심판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며느리로 들인 지 어원시 되어갑니다. 그동안 부족한 며느리라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안 되겠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말을 끊고 제 심장을 꿰뚫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이제 그냥 내 아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책임지는 판사입니다. 그런 사람의 아내가 저렇게 근본도 없고 무식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판사들 사모님들 모임에 나가서 자기 고향이 어디 총구석이라고 더 벌리는 바람에 제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습니다. 어디 그분인 줄 아십니까? 씀씀이는 또 어지나 해뿐지 제 아들이 피다몰 여번 돈을 친정에 퍼다 나르기 바쁩니다. 제가 몇 번을 주의를 줬지만 도무지 고쳐지질 않아요. 이런 애를 옆에 두고 우리 민준이가 판사 일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친척들은 모두 수근거리며 저를 격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지만 어머니 계획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참한 여자의 얼굴을 한 채 바들바들 떨며 눈물만 흐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인연을 끊어내야겠습니다. 박수진, 너와 내 아들은 오늘부로 이혼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언은 거실에 울려 퍼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제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반쯤은 진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채 모욕당하는 이 순간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도 아프고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기품의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어머니가 대신해 준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을 겁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얼음 같은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기만 보내는 아주 미세한 눈짓을 잘하고 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그 눈짓 하나에 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척하며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전 버틸 겁니다. 이 비정한 연극의 끝에서 우리 둘 다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버려진 걸까? 아니면 이것이 나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을까?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거실에 엎드려 통곡하며 저는 수없이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기 보는 그 미세한 눈치, 그것은 정말 조금만 더 버티라는 아군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를 향한 마지막 동정 혹은 조롱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윽박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와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절대 권력을 등에 업네 쓰니까요. 이제 그는 이 집의 왕이었고 저는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반역조인이었습니다. 어때 어머니가 직접 나서니까 이제 좀 실감이나. 그는 소파에 다리를 꽂고 앉아 와인을 음미하며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안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된 거야. 진작에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조용인 그림자처럼 살았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해도 됐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그는 제가 불쌍하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 눈빛은 환희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불엉이 그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령은 죽은 듯이 기다리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완벽하게 망가진 여자를 연기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척 흔을 깼으며 넋이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배회했습니다. 제 몰골은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격렬 어린 눈으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꼴 보기 싫으니 내 눈앞에서 쏙 치워라. 어머니는 제가 애써 차린 밥상도 뒤엎었고 제가 마주오면 길을 비키라는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비정한 연극은 너무나도 실감나서 가끔은 저조차도 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어머니는 나를 버리신 걸까? 찢어진 편지를 보고 잠시 흔들렸지만 결국 아들의 명의를 지키는 쪽을 택하신 걸까? 불안감이 독보처럼 제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제 앞에 놓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통해 일사천리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행실과 과도한 낭비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나는 터무니없는 조항만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10년의 희생이 그렇게 더러운 거짓말로 매도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찍어 당신이 좋아하는 도장놀이 실컷 하게 해줄게. 남편은 제 앞에 인주와 도장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긴 채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의 도장을 찍으며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강민준의 아내라는 굴레, 판사 사모님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지옥 같은 세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도장을 든 채 저는 아주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의 손에 뺨을 맞았던 그 겨울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눈물 용서를 빌던 그의 얼굴, 그리고 그 약속이 수백 번 더 깨지던 수많은 밤들, 10번 이렇게 멍든 팔을 긴 소매로 가려야 했던 여름 그의 구두를 닦으며 언젠가 이 구도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거라 믿었던 어리석였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며칠 전 친척들 앞에서 저를 향해 이혼을 선언하던 어머니의 얼음 같던 덜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보았대의 아주 미세한 눈치 버텨라 그래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옥에서 나를 꺼내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사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온몸을 질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튀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해방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뭐야, 그 표정은 드디어 미쳤어.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도장의 인주를 꾹 눌러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이혼 서류에 박수진이라는 이름 옆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광하고 울리는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축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늘 바닥만 향이 있던 고개를 꼭꼭 씻으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친정 어머니가 자주 불러주시던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주 천천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발끝으로 원을 그리고 팔을 들어 나비처럼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것은 춤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묶여있던 제 영혼을 풀어내는 해방의 몸짓이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제 발걸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을 무대 삼아 홀로 춤을 추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벅찬 희열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던 박수진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의 발치에서 숨죽여 옳던 그림자가 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의지로 웃고 울고 춤을 추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그래, 잘 됐어. 미친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의 고함 소리가 제기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춤을 멈추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많이 강민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났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로 남편의 경악, 분노가 뒤섞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서섰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한 안도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그는 저를 내쫓았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연 곳은 지금 문이 아니라 제기는 천국으로 향하는 유일한 비상구였다는 것을. 저게 정말 미쳤나? 현관문이 광하고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남편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제 아내가 보여준 기괴한 춤사위와 섬뜩할 정도로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찢겨나간 것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와인병을 집어들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 안은 파여름과 함께 가피 산 와인이 바닥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꼭 피바다 같습니다. 미친년,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누구 덕에 여태껏 먹고 살았는지 잊어버린 거야. 그의 분노는 이내 제게로 향했습니다. 아니, 저를 대신할 새로운 희생양, 바로 그의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가 저 여자를 내쫓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 여자가 지금 우리 집안을 어떻게 우롱하고 나갔는지 보셨어요? 그는 어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해 주리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나처럼 자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던 그 강하고 완벽한 어머니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핏물처럼 번져가는 와인을 턱빈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남편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어머니, 뭐라도 말씀 좀 해보세요. 저 여자가 저렇게 나가면 밖에 나가서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당장 사람 시켜서 잡아야 합니다. 무릎 굴리고 싹싹 빌게 만들어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주 느리고 무겁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 거리는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찬 제수와도 같았고 평생을 질져온 업보에 무게를 느끼게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기백에 눌려 저도 모르게 빗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아들의 코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독한 경멸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내 어머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찬물로 목욕하며 빌고 또 빌었다. 내가 판사가 되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이 드디어 보상받는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눈에서 귀여이 눈물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 내가 내 손으로 금지옥력 키운 내 아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었어. 그것도 아주 칠이 나쁘고 추악한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귀급하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나라와 아들의 뺨을 훌류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저렁저렁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식에게 손 한 번 대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어머니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평생 고고하게 살아온 여인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이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이선재에서 내가 찢어버린 저 아이의 피는 물을 내가 말이다. 어머니는 다른 한 손으로 옷고름 속에 숨겨두었던 찢어진 편지 조각들을 꺼내 아들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그 위에 적힌 제 고통의 흔적들이 잠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졌습니다. 법복이 저 아이에게는 쇠사슬이었다고 했다. 내 성공이 저 아이에게는 지옥문이었다고 했어. 내가 사람이냐, 내 성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않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10% 그는 어머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찼지만 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해세요. 어머니, 저 여자가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저 여자가 원래 좀 이상해요. 과대망상도 있고. 닥쳐. 어머니의 고함에 남편 비겁한 변명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저 아이 팔을 새겨놓은 10%런 멍자국도 내가 봤다. 그걸 보고도 내 아들은 아닐 거라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애써 외면했던 내가 천하의 죄인이다. 어미라는 작자가 제 아들 짐승이 되어가는 꼴을 알면서도 눈을 감았어. 저 아이가 그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 썩어 먼드러지는 동안 나는 내가 차려주는 밥을 꾸역꾸역 받아 먹었어.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들의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 싸우는 신전이 사실은 괴물을 키우는 재단디였다는 것을 깨달은 한 어머니의 피를 토하는 듯한 회한의 울음이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도, 나고 너를 이따의 괴물로 만든 것도 다 이 어머니 잘못이다. 남편은 그게야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얼굴에서 피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도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통곡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어머니는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은 성모 마리아처럼 성스러우면서도 악마를 심판하는 여신처럼 무서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멱살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잡지 못할 가장 단호하고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은 그제야 어머니의 바지가 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용서는 저 아이에게 가서 피로라 내가 인간이라면 평생을 저 아이 발치에서 속죄하며 살아. 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용서하는 순간 나는 내 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니 어머니는 싸늘하게 아들의 손 뿌리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의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광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모자간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남편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자신의 완곡한 가운데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성공, 명예, 그리고 완벽한 가정, 그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계획은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심판의 대상은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순간에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짐승으로 키운 어미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위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집을 나온 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냄새를 다시 맡을 수 있었습니다. 능득한 지하실 냄새가 아니라 햇볕에 바싹 마른 홀립을 해서 나는 뽀송뽀송한 냄새, 값비싼 방향제 향이 아니라 갓 지은 밥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제 자신의 땀 냄새.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제 삶에도 향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친정 부모님 몰래 제가 모아두었던 덧던 비상금으로 겨우 마련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냉장고와 작은 가스레인지, 그리고 얇은 유한책 전부였습니다. 그 남자의 집거실 화장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기는 세상에서 가장 넓고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본 필요 없이 마음껏 숨 쉴 수 있고 소리내어 웃을 수 있는 곳, 밤이 되어도 더 이상 공포 떨지 않아도 되는 곳. 저는 동네의 작은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매일 향기로운 꽃을 만지고 행복한 표정으로 꽃을 사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웃는 게 참 예쁘네. 꽃보다 더 예뻐. 꽃집 주인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게 예쁘다고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쓸모있는 존재이거나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천천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도서관에 앉아 하루 종일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땐 남편이 그토록 경내던 제 고향에도 다녀왔습니다. 늘 크신 아버지는 제 이혼 소식에 가슴을 치며 오셨지만 이내 야윤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내 딸, 이지라 벗어났으니 정말 잘했다. 아버지의 과수원에서 탐스럽게 익은 사과를 한 입 베어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맛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짧고 상처는 길었습니다. 지옥 같던 그 집에서 벗어났지만 제 몸과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안으로 보이는 여자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고함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카침카침해지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제 귀가에는 벗어난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강민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잘못됐어. 저는 비명을 지르며 버서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참을 길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제 알았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남자의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어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트라우마는 시도 때도 없이 덮쳤습니다. 잠결에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고 TV 뉴스에서 법복을 입은 사람만 봐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은 제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악몽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몰랐겠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그 집에서 쫓겨난 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신문이나 뉴스 어디에서도 그의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지금 어딘가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정아버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별일 없지? 혹시 낯선 사람이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았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뭐니, 다. 아니다. 그냥 몸 조심하라고, 문단속 잘하고. 아버지는 끝내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는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아니, 저를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한 발짝 내딛었을 뿐인데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어디론가 도망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내 어머니.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어머니가 수만 가지 말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글을 낄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그 아이가 너를 찾고 있다는 소식 들었다. 불안하겠지. 무서울 테고 하지 걱정하지 말 거라. 다시는 내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기게 두지 않을 테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한다. 어머님, 그게 무슨. 민준이는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해.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평생 깨닫지 못할 게다. 그 아이에게 가장 큰 벌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것이야. 수화기 너머로 종이가 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지난 몇 주간 민준이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 아이가 판사가 되기 위해 저질렀던 온갖 비리들, 검은 돈을 받고 억울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사건들, 그 모든 증거를 내 손에 쥐고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고발하는 어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괴물을 처단하려는 심판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이 모든 것을 들고 얼른 살을 찾아갈 것이다. 내 이름으로 내 얼굴을 걸고 내 아들의 죄를 세상에 고발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어머님 안 던데요. 그러시면 어머님도 나는 괜찮다. 나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테니 그러니 너는 이제 잊고 너의 삶을 살아라. 행복하게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 전하는 그것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던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하는지 하늘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아주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 아침은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끈질겼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찬란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제 인생을 송두리째에 집어 삼켰던 그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저는 작은 옥탑방의 낡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방송사의 아침 뉴스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아는 그 어떤 모습보다 단정하고 결연한 표정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어머니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속보기행 직 부장판사 모친 아들 비리 정격 폭로 어머니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한때 이 나라의 정의를 상징했던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망치가 되었습니다. 저는 괴물을 키운 어미입니다.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 한 문장의 기자회견장은 물론이고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대한민국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제 아들 강민준 부장판사는 법복 뒤에 숨어 온갖 추악한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죄인의 형량을 깎아주었으며 힘없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파렴치한 폭력범입니다. 어머니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기자들 앞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범죄를 입증하는 녹취록과 계좌네요. 그리고 제가 찢어버렸던 그 피눈물 섞인 편지의 사본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알면서도 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제 침묵이, 제 외면이 제 며느리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제 아들을 더 큰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시작은 바로 저 어미인 저에 있습니다. 법의 심판 이전에 저부터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를 향해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숙여진 등 위로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져내렸습니다.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 없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열했습니다. 저것은 한 사람의 인생죄를 건 가장 처절하고도 가장 위대한 속죄였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한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사람들은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하루아침에 연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의기양양하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뿐인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에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오는 명예 성공, 자존심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 이전에 이미 온 세상의 심판을 받은 뒤였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간 며칠 뒤 해저력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옥탑방의 낡은 철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주 작고 늙은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린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털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제가 기급하며 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밀어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아가,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죽을지를 지었다. 내 아들이 내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죄도,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내 죄도, 내가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니?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말아라. 평생 나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라오.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다. 어머니는 땅바닥에 이마를 내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한평생을 지탱해온 자존심과 회한,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함께 격해 앉아 울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서로 달랐지만 같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제 말에 어머니는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로워졌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남긴 깊은 상처를 공유한 두 여자, 서로의 가장 큰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동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여 뒤좁은 제 옥탑방으로 들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매 밤이 새도록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주는 법의 심판을 받고 아주 오랫동안 세상과 격리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수진의 뜨락이라는 이름의 햇살이 잘 드는 가게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제 가게에 나와 말없이 꽃에 물을 무르거나 시든 잎을 떼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에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과수원을 찾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서 어머니께 건네자 어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사과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예쁘구나. 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저는 지난 모든 세월을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옥 같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있었기에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상처 없는 인생은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그 위에 어떤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도 저는 제 작은 뚠락에서 꽃을 가꿉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아무도 아는 상처가 있나요? 그렇다면 아주 작은 화분이라도 좋으니 당신만의 꽃을 한번 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생명이 당신의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월 가장 위대한 힘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